잡다한 지식을 아는 체하다 잡채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들이 전부 진짜일까요? 오늘은 오해와 착각이 만들어낸 역사 상식들에 대해 파헤쳐봅니다. 끝까지 보시고 꼭 어디 가서 아는 체 해보세요. 전구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 전구를 발명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토마스 에디슨을 떠올리시겠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전구의 원리는 1800년대 초반부터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최초로 전구와 비슷한 걸 만든 사람은 영국의 험프리 데이비였어요. 그는 전극에 전류를 흘려 빛을 내는 아크 등을 개발했죠. 하지만 이건 너무 밝아서 실용성이 없었습니다. 그 후 여러 과학자들이 연구를 이어갔고 1841년에는 프레드릭 드 몰린스가 백열전구 특허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구가 너무 어둡거나 필라멘트가 금방 타버리거나 전력 소모가 심했다는 거예요. 즉 실용화가 어려웠던 거죠. 여기서 에디슨이 등장합니다. 그는 탄소 필라멘트를 사용한 전구를 만들어 40시간 이상 지속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험을 거듭하면서 수백 시간까지 연장하는 데 성공했죠. 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전구를 대중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에디슨이 전구를 처음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쓰는 실용적인 전구를 완성한 건 맞다는 거죠. 역시나 발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대중화하느냐도 중요한 법입니다. 나폴레옹은 키가 작았다? 나폴레옹 콤플렉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키가 작은 사람이 더 공격적이라는 뜻인데 이 말이 생긴 이유가 바로 나폴레옹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키가 작지 않았어요. 나폴레옹의 공식 키는 5피트 2인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걸 지금 단위로 바꾸면 약 169cm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작은 키이지만 당시 프랑스 남성 평균 키가 165cm였으니까 오히려 평균보다 키가 컸던 거죠. 그럼 나폴레옹에게 키가 작다는 이미지가 왜 생겼을까요? 첫째, 영국의 선전 공작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나폴레옹과 영국은 앙숙 중에 앙숙이었어요. 영국은 프랑스와 맞서기 위해 강력한 선전 공작을 벌였죠. 영국 신문과 정치만평을 통해 나폴레옹을 작고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조롱하면서 키가 작다는 이미지가 굳어지게 된 겁니다. 둘째, 근위병들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이 자기보다 덩치 크고 키 큰 병사들을 선발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작아 보였던 거죠. 이제 키가 작은 사람에겐 이거 완전 나폴레옹이네 하지 마시고 이거 완전 잡채박사네 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달에 도달한 나라는 미국? 인류 최초로 달에 간 나라 하면 당연히 1969년 미국이 떠오르겠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인류 최초로 달에 무언가 보낸 건 미국이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달에 무언가 보낸 나라는 바로 소련입니다. 1959년 소련의 우주선 루나 2호가 세계 최초로 달 표면에 충돌했어요. 그리고 1966년 루나 9호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부드러운 착륙을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뭘까요? 미국이 최초로 한 건 인간이 직접 달에 간 것입니다. 1969년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을 밟으면서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럼 왜 우리는 달 하면 미국을 떠올릴까요? 첫째, 우주개발 경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냉전시대, 즉 세계 패권을 두고 경쟁하던 시기였어요. 그 중에서도 우주개발 경쟁은 단순한 과학기술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강한 나라냐, 누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전쟁이었죠. 그런데 미국이 달에 인간을 최초로 보내면서 우주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미지가 굳어진 겁니다. 둘째, 달 착륙을 생중계했기 때문입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을 걷는 장면이 전 세계에 방송되면서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전 세계 6억 명이 그 장면을 함께 보았다고 하네요. 결국 달에 먼저 간 건 소련, 인간이 발을 디딘 건 미국입니다. 어느 쪽이 더 최초인지 이제 여러분이 판단해보세요. 해적은 영화처럼 멋진 삶을 살았다? 해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캐리비안 해적의 조니 뎁, 아니면 원피스의 루피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화려한 옷과 멋진 모험, 보석, 보물섬 등을 생각하면 낭만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 과거 해적들의 현실은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해적들은 영화처럼 멋진 옷을 입지 못했어요. 현실에서는 도둑질한 옷을 입거나 누더기를 걸친 경우도 많았죠. 바다에서 몇 주, 몇 달씩 지내다 보면 옷도 해지고 제대로 씻지 못해 몸에서 악취도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잦은 전투와 싸움으로 팔이나 눈을 다칠 때가 많았고 이런 상처를 가리기 위해 안대나 의수를 사용하는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배 안에선 식량과 물이 늘 부족해서 배고픔과 싸우는 것이 일상이었죠. 무엇보다 18세기 초반 영국과 스페인 같은 국가들이 대대적으로 해적을 소탕하기 시작했어요. 잡히는 순간 공개 처형을 당하거나 심지어 바다 한가운데서 교수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적의 삶은 영화처럼 화려하거나 멋지다기보단 굶주림과 질병, 배신과 싸우는 거친 생존의 삶이었던 거죠. 스파르타는 전투력만 강한 국가였다? 스파르타 하면 다들 뭐가 떠오르세요? 근육질 전사들, 혹독한 훈련, 전쟁관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런데 사실 스파르타는 군사력만 강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구조까지 굉장히 독특한 나라였어요. 스파르타는 두 명의 왕이 다스리는 이중군 주제를 운영했습니다. 한 명은 전쟁을 총괄하고 다른 한 명은 국내 정치를 담당했죠. 여기에 귀족들로 구성된 의회 게루시아와 시민들의 모임 아펠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군사국가가 아니라 나름의 균형 잡힌 정치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또 하나 놀라운 건 여성의 권리입니다.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권리가 많이 침해됐었죠. 그런데 스파르타 여성들은 교육과 함께 운동도 하고 재산도 소유할 수 있었어요. 당시 옆 동네 아테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스파르타는 단순한 전사국가가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깨어있는 체제를 가진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전쟁광이다? 이건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오히려 균형 잡힌 시스템 덕분에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역사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잘못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은 뭐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